사람은 비어 있을수록 더 채우려 합니다. 이상하죠? 내 삶이 무너질수록 누군가의 삶을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합니다.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만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남아있는 빈칸이 자녀의 인생을 원고지처럼 쓰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부모의 얼굴을 읽습니다. 말은 한 번 듣고 지나가도 분위기는 몸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잔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획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를 밀고 있는 힘이 기대입니까? 아니면 미련입니까? 응원입니까? 아니면 아직 끝내지 못한 당신의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면 늘 하던 방식으로 다시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이의 어깨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 엉키는 걸까요? 그 시작은 늘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대부분 놓치고 지나갑니다. 바로 집안의 공기입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공기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믿기 전에 부모의 표정을 먼저 믿습니다. 이 말을 아무리 또박또박 말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이들은 문장을 듣기 전에 얼굴의 그림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의 한숨.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소파에 기대는 몸의 무게. TV를 보다가도 멈춰버리는 시선. 대수롭지 않은 장면 같죠. 하지만 아이에게는 그게 자막 없는 영화처럼 남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도 감정은 배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집안에 설명되지 않는 아쉬움이 떠다닌다는 건 압니다. 마치 거실 한복판에 투명한 의자가 놓인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자꾸 부딪힙니다. 형태는 없는데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알 수 없는 조심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크게 웃다가도 눈치를 봅니다. 실수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핍니다. 자기 감정보다 부모의 컨디션을 더 빨리 읽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대신 자신을 조정합니다. 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려고 하고, 더 잘하는 아이가 되려고 하고, 더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마음은 늘 같은 결론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무거운 건 내가 더 잘하면 나아질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아주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대화보다 눈치가 더 빨리 자랍니다. 성적표보다 표정 관리가 먼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아이가 이렇게 불안할까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늘 말보다 빨리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부모의 마음속 빈칸이 아이의 어깨 위에서 무게가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부모가 한때 포기했던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포기합니다. 꿈을 접습니다. 사랑을 미룹니다. 자신의 순서를 뒤로 보냅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살아야 했고 버텨야 했고 지켜야 했습니다. 문제는 포기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일은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이 찢긴 것처럼 남습니다. 결말을 모르는 이야기는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이어쓰려 합니다. 종이를 다시 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 인생의 페이지는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여백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자녀입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야 한다. 이 말은 겉으로는 격려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끝내주면 좋겠다. 여기서 사랑과 미련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응원과 대체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선의로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삶 위에 부모의 미완성이 덧칠되는 순간
사랑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녀의 선택은 순수하게 자기 것이기 어려워집니다. 하고 싶은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가 흐려집니다. 좋아하는 길인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길인지가 섞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계속 헷갈립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남의 문장 위에서 자기 목소리를 찾으려는 고된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는 왜 사랑하면서도 아이를 지치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짐이 아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지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거절해야 할 대상인지조차 모릅니다. 너무 어려서 그렇습니다. 부모의 바람과 자신의 욕망을 분리할 힘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듭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멈추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그 규칙이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부모는 안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책임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누가 뒤에서 등을 미는 느낌이 듭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숨이 찹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짐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짐은 무거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짐은 다릅니다. 왜 이걸 내가 들고 있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무게는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결과가 아니라 기분으로 무너집니다. 괜찮은 하루였는데도 자꾸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건 이 모든 일이 사랑의 얼굴을 하고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진심이었습니다. 좋은 길을 주고 싶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쉽게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원망하려다가도 멈춥니다. 미워하려다가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이 한 문장이 아이를 더 깊이 묶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반항 대신 모범생이 됩니다. 어떤 아이는 실패 대신 무기력을 택합니다. 어떤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버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실망시킬 일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얌전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자기 삶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묻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 가장 불편한 질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부모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버티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자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 성실함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죠. 그래서 많은 부모는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세웠습니다. 그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야 합니다. 새벽 출근길의 피로, 장바구니 앞에서의 계산, 자기 몫을 줄여 자녀 학원비를 채우던 손길. 그건 희생 이전의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비난은 잠깐 시원하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하죠. 하지만 존중과 반복은 다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을 이해하는 것과 그 방식을 자녀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전쟁을 견뎌낸 사람이 강하다고 해서 다음 세대도 늘 전쟁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를 맞으며 집을 지었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일부러 비를 맞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생존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잘 버티는 사람보다 자기 삶의 방향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부모의 방식은 존중하되 자녀의 기준은 새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견뎌낸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견뎌낸 이유가 사랑이었다는 것만 남겨야 합니다.
방법은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만 남기면 됩니다. 버티는 기술 대신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사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부모는 묻습니다. 그럼 나는 뭘 내려놔야 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시작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녀가 아니라 자신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자꾸 서글프게 들립니다. 패배처럼 들립니다. 포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자리로 돌려놓고 자녀의 삶은 자녀의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섞여 있던 두 개의 짐 가방에 이름표를 다시 붙이는 일과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가방이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 가방 안에 자기 미련을 넣었습니다. 아이는 그게 자기 짐인 줄 알고 메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교육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문장 하나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삶의 미완성을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변명도 아니고 자책도 아닙니다. 사실을 제자리에 놓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문장이 더 붙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는 달라도 된다. 이 말이 경계를 만듭니다. 이전까지 뒤엉켜 있던 삶을 비로소 분리합니다. 아이에게 허락이 생깁니다. 부모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부모가 못 이룬 것을 꼭 대신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그 허락 하나가 아이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떼어냅니다. 놀라운 것은 부모도 함께 가벼워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부모 역시 두 사람의 인생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 하나도 벅찬데 자녀의 결과까지 내 책임처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이 점점 통제가 되고 걱정이 점점 간섭이 되었죠. 놓는 순간 비로소 보입니다. 아, 내가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미완성을 붙잡고 있었구나. 여기까지 보이면 이미 큰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막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아이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남은 빈자리는 뭘로 채웁니까? 바로 그 질문이 다음 문을 엽니다. 비워둔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자녀에게서 자신에게 돌릴 차례입니다. 많은 부모가 여기서 멈춥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합니까? 이제 와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밀어온 사람에게 익숙한 체념의 말버릇입니다. 살아보기도 전에 늦었다고 결론 내리는 방식이죠. 삶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늦었다는 말은 늘 남과 비교할 때만 나옵니다. 내 삶 안에서는 늦음도 빠름도 없습니다. 멈춤과 시작만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지금부터가 첫 장입니다. 쉰에 시작하면 쉰의 첫 장입니다. 예순에 시작하면 예순의 첫 장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사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회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아야 오래 갑니다. 한때 좋아했지만 접어둔 취미 하나면 충분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미뤄둔 동네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사치라 여겼던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시작은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메마른 화분에 첫물 한 컵을 붓는 일과 같습니다. 당장 숲이 되지는 않아도 죽은 줄 알았던 뿌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자녀에게 과하게 쏠려있던 시선이 조금씩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이의 성적이 내 자존심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의 선택이 내 실패의 보상이 아니게 됩니다. 아이를 볼 때도 초조함보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쟤는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전에는 늘 이것뿐이었죠. 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시작 하나가 아이와 부모의 관계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할 때 자녀 안에서 무엇이 풀리는지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다시 집어들면 자녀는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이는 부모의 빈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지 못한 날들, 아빠가 접어둔 꿈의 그림자, 설명되지 않던 그 허전함을 자기 성취로 메워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빈 방에 드디어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늘 자녀의 계획표만 들여다보던 부모가 어느 날 자기 노트를 펼칩니다. 아이 학원 시간만 외우던 사람이 자기 수업 시간을 적기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아이 일정에만 맞추던 발걸음이 가보고 싶던 전시 하나를 향해 움직입니다.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는 압니다. 아, 이제 내가 이 집의 희망을 혼자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감각이 얼마나 큰 해방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그러면 아이는 달라집니다. 억지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성과를 증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실수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기 실패와 미완성을 자기 자리에서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다룰 용기를 얻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교육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부모의 뒷모습이 아이에게는 가장 선명한 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녀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부모는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원망 없이 살아내는 부모입니다. 그 부모 곁에서 아이는 덜 눈치 보고 덜 짊어지고 더 자기답게 큽니다. 사랑은 붙드는 힘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서 있게 하는 힘이라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이제 그 답을 가장 깊고도 단순한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짊어져야 하는 가장 큰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이 문장은 비난이 아닙니다. 판결도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왜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무거웠는지, 왜 어떤 부모는 사랑하면서도 자꾸 조급했는지 그 오랜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 이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녀를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교한 교육법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자기 삶을 자기 손에 다시 쥐는 것입니다. 내가 놓아버린 꿈이 있다면 그 꿈의 무게를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자녀에게 넘어가 있던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내 자리로 가져오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창한 선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였다고. 하지만 너는 달라도 된다고. 그리고 한 문장 더 붙이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도 다시 살아보겠다고.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자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던 짐 하나가 내려옵니다. 동시에 부모의 가슴에서도 오래된 돌 하나가 굴러내립니다.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 대신 완성하려는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삶을 시작하는 부모 앞에서 자녀는 비로소 자기 인생을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랑은 더 이상 무게가 아닙니다. 방향이 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녀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